자, 11.26 며칠 전이 이제 11.26이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 저희 신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고록 연재도 하시는데 거기에 네. 보니까 차지철 부분에 대한 기록 말씀하신 게 아주 재밌게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네. 경호실장 두 분 잘못 만나서 네. 한 분은 부인이 돌아가시게끔 만들고 한 분은 당신이 돌아가게끔 만들고 이것이 저는 참 역시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 또 경호실은 경호실다운 일만 해야지 경호실 이상의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저런 비극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비판의 그 마음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경호실장이 어떻게 경호실장은 항상 그 대통령을 근접 경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총을 좀 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권총도 물론 차고 있어야죠. 어떤 경우에도 차고 있어야 되고 또 김재규가 쐈어요. 그러면은 6탄으로 막아야죠. 몸으로 막아야죠. 저 박정희 전 대통령 맞고 레이건 대통령 보세요. 경호관이 몸으로 맞고 자기가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못 맞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건 그건 경호실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경호실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복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권력을 행사한 자기 권력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무슨 경호실장이 아니라 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부통령으로? 그 왜 그러냐면은요. 경호실에 VIP들을 초대해서 국기 강화식에 옆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국기 강화식을 하고. 그렇죠. 또 무슨 국회에다가 자기가 가까운 그런 의원들을 심어놓고 그 사람으로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왜 경호실장이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건 이제 상규에 벗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 경호 문화에 대해서도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경호실장이 경호 업무에 전담을 해야지, 경호 이상의 것을 자꾸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많은 비극을 초래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아까 두 명의 경호실장, 한 명은 피스톨 박정규 그 양반도 그렇죠. 자꾸 이상의 것을 한단 말이죠. 무슨 사격 연맹 회장도 하고 무슨 일본과의 무슨 대일 교섭도 하고 경호실장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경호실장은 대통령 신변 안전에 전담을 해야죠. 경호실장이 자꾸 딴 생각을 하면은 경호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세강 저격 사건 당시에 경호실장이 그렇죠. 박정규.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요. 경호실장이 철저하면은 경호관도 철저하게 됩니다. 경호실장이 딴 생각을 하면 경호관도 느슨하게집니다. 요새 지금 미국에서도 경호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경호실장이 갈렸지 않았습니까? 여자 경호실장이. 왜? 제대로 경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호는 경호 업무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 캐나다에서는 또 총격전까지 벌이면서 지금 영웅이 아주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언제 어떻게 저격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경호 업무에만 전담해라. 경호 업무에 소홀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아주 철저히 좀 가슴에 아주 새겨주기 바랍니다. 경호실장 얘기하다 보니까 비서실장도 좀 생각이 나는데 당시 김계원 비서실장 지금 생존에 계시죠? 생존이 요즘에 잠깐 무슨 행사장에서 좀 뵀어요. 지금 휠체어 타고 나오셨대요. 건강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김계원 비서실장은 자, 그 당시에 경호실장과 더불어 아주 강한 위세를 떨친 기관이 당시 중앙정보부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산 증인이시기도 할 텐데, 김계원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거죠?
그죠? 그 했었죠. 저도 모셨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우락 부장으로 넘어온 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 예, 김계훈 부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래갖고 중국 대사로 가고, 네. 이우락 씨가 부장으로 왔죠. 네. 역시 김계원 실장, 당시 부장과 이우락 신임 부장, 전혀 스타일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김계훈 부장은 조금 유했죠. 네. 그래서 좀 그 당시 정보부가 굉장히 문란이 됐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이우락 씨가 와가지고 그걸 꽉 틀어 잡았죠. 그리고 네. 체제도 아주 편제도 네. 개편을 해서 네. 아주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 예. 아주 분명하게 나눴고 네. 거기에 합당한 그 임무를 부여를 했고 네. 정보적인 견지에서는 아주 그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기사도 우리 회고록도 보니까 이우락은 참 꾀돌이였다. 네. 그리고 이렇게 취임 일성을 했다고 돼 있던데 우리는 모두 박정희 교회 신도가 돼야 한다. 예. 꾀돌이란 말씀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이우락 씨는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꾀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나쁜 의미의 꾀돌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우락 부장이 취임하면서 우리 모두는 박정희 교회 교도가 되자. 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들이 네. 연약한 부장 밑에 있으니까 네. 정보를 외부에다 자꾸 누설을 한다. 그러니까 외부에 상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소개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안 될 테니까. 박정희 교도가 되라.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섬겨라. 네. 이런 뜻이겠죠. 아주 강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앙정보부가 되라.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중앙정보부가 되라. 이런 그렇게 아주 메시지라고 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당시 그래서 그 1971년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당시 후보가 일대 격전을 벌였던 대선의 날짜도 중앙정보부에서 태기를 했다. 이우락 부장이 대통령 선거를 아주 맡아서 했죠.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의 아주 어두운 면인데 중앙정보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어두운 면입니다. 그렇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주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그냥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서 결국은 대통령 당선을 시켰죠.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것은 김대중 그 당시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장충단 공원에서 이번이 마지막 선거다. 앞으로는 총통제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조심해라. 단속 잘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엄청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다 하고 굉장히 설왕설래를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장춘단 공원에 가서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하면은 이번이 여러분에게 표 달라는 마지막 선거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안 나오겠다 그런 말입니까? 그 표 달라는 마지막 선거라고 얘기한 것은 다시는 안 나오겠다는 걸로 국민들은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유신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질 않고 단선제로 국민회의에서 뽑으니까 직접 국민에게 표 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런 포석들이 다 저는 있었다. 이런 것이 이우락 씨의 머리에서 구상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나쁜 면으로 꾀돌이 저는 그렇게 머리를 좀 연상을 해봅니다. 다 이우락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표 달라는 얘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3선 이상은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3선 하자마자 그 헌법을 바꿔서 유신 헌법이 됐단 말이에요. 유신 헌법은 국민에게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하는 거니까. 그렇죠. JP 얘기도 잠깐 듣고 싶은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JP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았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JP를 좀 멀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쩌면은 제가 이제 보는 하나의 견해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2기쯤 됐을 때는 뭔가 당신도
이게 누구에게 좀 물려줘야 되지 않나. 이게 유신헌법 이대로는 가서는 이거 안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흔적이 나와요. 네. 여러 가지 흔적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신직수 씨를 법률 특보로 세워서 네. 말하자면 헌법도 다시 연구시키고 네. 또 최규하 씨를 국무총리를 시키는 포석 이런 JP 다음이 최규하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시키는 포석 네. 이런 것이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 손을 네. 권력에서 손을 놓고 나서는 누가 안심할 수 있는 후계자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겠나. 네. 그래서 나온 포석이 아니었겠나.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연상해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어떤 장면일까요? 이거는 저 총리가 돼서 네. 김종필 전임 총리에게 네. 그 자리를 승좌에 앉으시오. 내가 총리가 됐지만 당신이 선임 총리 아닙니까? 네. 상자에 앉고 내가 옆에 앉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네. 지금 사양하는 그런. 네. JP의 아주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2인자는 권력자에게서 1cm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2인자 되긴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 2인자는 네. 항상 네. 그 여론의 초점을 받으니까. 그렇죠. 여기 무슨 불충하지 않을까 하는 초점을 받으니까 행동하기가 어렵죠. 네. 저는 이것이 무슨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요. 네. 미국에서도요. 네.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죠. 예. 부시 시니어가 부통령이고 네. 레이간이 대통령 아닙니까? 네. 헬리콥터장에 가서도 네. 그 헬리콥터장에 레이간 대통령이 항상 내리는 그 헬리콥터장을 절대로 이용을 안 했다. 네. 구석에 가서 이용을.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통령도 그렇게 몸을 살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2인자라는 것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과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네. 절대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네. 절대 불충의 기밀을 요만큼도 노출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 그것에 대한 그렇죠. 그것이 에티케이트라고 하면 에티케이트고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네. 제가 출장할 때도 이렇게 보면 힐러리를 국무장관 시켰잖아요. 네. 근데 힐러리가 절대 오바마 대통령 주변에 얼씬 안 하더라고요. 얼씬도 안 할 뿐 아니라 예, 사진도 같이 안 찍히게 하려고. 그리고 외교 정책도 예. 먼저 얘기하지 않죠. 꼭 대통령이 얘기한 후에 네. 그걸 받아서 네. 부연 설명을 하지 네.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죠. 예. 그런데 그 남도구 전 총리가 박 대통령이 JP에 대해서 뭐 영상 나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 그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후계자를 이렇게 네. 생각을 할 때 네. 이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하는 것에 그 고민의 일단이겠죠. 네. 그래서 나온 얘기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후계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박김 회담도 일종의 그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김영삼 회담도. 네. 예, 거기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에 김영삼의 총재는 네. 박정희 대통령과의 대화를 여태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국가 원수와의 대화는 무덤까지 발설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 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좀 시간 관계상 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김구 선생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이인호 KBS 이사장이 김구 선생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아주 혁혁한 독립운동에 공을 세운 분이지만 건국 1948년 건국의 공로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막 논란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제 조갑재 대표도 제가 모시고 말을 들어봤는데
그 말 맞는 얘기 아니냐. 1948년 그 건국할 때 그때는 이제 반대 노선을 걷지 않았나요, 김구가? 그거는 판단 착오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 이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조갑재 씨는 뭐 언론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이인호 씨는 역사학하신 분이에요. 네. 역사학을 그렇게 좁게 보면은 역사학이 안 되죠. 네. 왜냐? 김구 선생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죠. 네. 대한민국 말하자면 법통을 지켜온 분 아닙니까? 그 네. 어려웠던 시기에. 네. 예? 그 중국에서 그 항일투쟁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일입니까? 네. 그것을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만든 하나의 초석을 만들었어요. 비록 1948년에 네. 정부 수립에 네. 약간 그 견해 차이가 있어서 네. 이분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 네. 이승만 대통령은 그건 국제정세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작게 만들자. 네. 작게 시작하자. 네. 이런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큰 물결 속에서 이걸 두 분의 논쟁을 봐야지. 네. 무슨 거기서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하는 그런 소승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보면은 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저는 그분이 역사학을 하셨다는데 역사 공부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좁게 역사를 보시는 것 같아요. 김구 선생을 직접 만나셨죠? 뵀죠. 그러니까 한국 광복 이후에 지금 화면 나오는 저 모습, 지금 한가운데 있는 꼬마가 우리 원장님이시죠? 네.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저게 어디서 찍은 사진입니까? 상해 홍교 비행장에서 찍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광복 후에 중경에서 귀국을 할 때 상해에 들러서 상해가 원래 임시정부의 산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2주 계시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환영하는 식전에 나가서 제가 맞이한 소년 중에 그때 처음 김구 선생의 얼굴을 보시고 그렇지. 그때는 처음 뵀죠. 인상이 좀 어땠습니까? 근데 큰 바위 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제가 소년 시절이니까 아마 어른들을 그렇게 봤는지는 몰라도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무거운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뭐 일종의 신화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요새 느껴졌어요. 그때 물론 아마 소년 때니까 그렇게 느껴졌으리라 믿지만은 그 당시에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작은 얘기들은 안 했어요.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떠냐, 민족의 장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문화국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 무슨 소승적인 뭐로 너는 여당이고 나는 야당이고 이런 작은 얘기들은 안 했어요. 김구 선생이 뭐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죠. 전혀. 사실은 말하자면 정규적인 교육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문은 굉장히 능통하시고. 국제정세는 제가 보니까 조금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건 그 당시에 냉전 상황에서 미소 양 냉전 상황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뜻에서 김일성과도 대화해보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거는 좀 약간 안 맞는 거지만 그분의 이상주의는 그대로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상당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이 역사의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대한민국에 참여해서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건 너무 작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크게 평가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뭐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고 또 깊은 재밌는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